편지 히가시노 게이고 제4장 아름다운 사람들. 면접관은 3명이었다. 한 가운데에 앉은 안경 쓴 사람은 50대, 나오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그보다는 약간 아래인 듯 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젊어서 30이 약간 넘은 것 같았다. 질문은 주로 가운데 앉은 사람이 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만약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맡고 싶은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등 뻔한 질문을 던졌다. 미리 예상했던 질문이라 나오키는 술술 대답할 수 있었다. 면접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들었다. 말하자면 면접관의 감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다.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좋은 인상을 줬다고는 할 수는 없다. 면접관들은 학교 성적과 필기시험을 통해 입사 희망자의 실력을 대략은 알고 있다. 나머지는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다. 여학생의 경우는 외모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그럴 수도 있다기보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나오키는 생각했다. 취직 준비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는 여학생도 있다고 들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오키는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남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면접관은 대부분 남자다. 그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입사 지원자는 어떤 모습일까? 개성 있고 생기 넘치면 매력적인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회사 입장도 과연 그럴까? 상사가 원하는 건 개성보다는 충성심이 아닐까? 그렇다고 무색무취한 타인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다. 지나치게 개성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평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군. 가운데 앉은 사람이 손에 든 자료를 보며 말했다. 나오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부분은 문제될 게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형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무얼 하시나? 드디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차례 면접을 보았지만 꼭 나오는 질문이다. 나오키는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물론 그런 긴장을 상대방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음악 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특히 왼쪽에 있는 젊은 면접관이 흥미를 느낀 모양이다. 미국 어디에서 공부하십니까? 젊은 면접관이 물었다. 네, 뉴욕입니다. 하지만 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요. 나오키는 미소를 지었다. 음악 분야라면 구체적으로? 드러미 위주고 타악기 전반이라고 합니다.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케시마 치우시 씨인가?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다니 대단하군요. 실례지만 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을 텐데요. 나오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드럼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를 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나 피아노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드럼은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걸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주요 악기가 타악기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젊은 면접관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2사람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을 몇 가지 한 뒤 면접이 끝났다.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했다. 회사를 나온 나오키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입사 시험을 치른 회사가 벌써 20군데가 넘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보내온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처음엔 매스컴 쪽, 특히 평소 원하던 출판사 쪽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 업종은 상관없다. 일단 취직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막 시험을 치르고 나온 곳은 식품 회사였다.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던 업종이었다.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통신교육 과정을 거쳐 편입했지만 그게 입사시험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면접에서 크게 실수를 한 기억도 없다. 그런데 왜 채용이 되지 않는 걸까? 결국 가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결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쓰고 싶어 할 것이다. 성적이나 인간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신원이 보증된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다. 너무 큰 회사를 목표로 한 게 아닐까? 며칠 전 취업 지도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아예 소수 정예를 뽑는 회사에 응시하는 게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마 교수도 나오키가 합격되지 않는 원인이 가족 문제 때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때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다. 채용 인원이 적은 회사에 응시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회사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형이 정말로 미국에 가 있는지 어떤지, 가지 않았다면 어디 있는지 그런 정도는 조사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케시마 나오키의 형이 실제로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가 밝혀지면 절대로 자기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교수에게 할 수는 없었다. 치우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니자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 이곳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다. 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서 다시 10분가량 걸어야 하지만 집세는 전에 살던 방보다 더 쌌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입사 시험을 치른 회사에서 온 통지서는 없었다. 그 대신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 이름을 보고 나오키는 미간을 찌푸렸다. 눈에 익은 필적이었다. 나오키, 잘 지내니? 네가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실은 한동안 네 주소를 몰라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1년쯤 전에 편지가 되돌아왔다. 그래서 네가 다닌 고등학교의 담임이던 우메무라 선생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단다. 하지만 우메무라 선생님의 주소를 몰라 그냥 학교로 보냈지. 여기서는 편지 보낼 사람을 추가할 때 수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단다. 하지만 공립고등학교 교사에게 보내는 것이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허가가 나왔다. 그랬더니 바로 우메무라 선생님한테 답장이 왔더라. 네가 이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아시더군. 그리고 네 새 주소도 가르쳐 주셨다. 너도 여러모로 바쁠 테니 내게 새 주소를 알려주는 걸 잊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 주소를 알게 되었으니 마음 놓길 바란다. 니자라면 오이즈미 학원이나 샤쿠지 근처이겠구나. 그 소식을 듣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샤쿠지는 전에 일하러 가본 적이 있다. 거기 있는 공원에 큰 연못이 있는데 악어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직장 동료와 함께 찾아보았지만 실패했단다. 지금 사는 곳이 그 공원 근처니? 만약 공원에 갈 일이 있으면 악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우메무라 선생님의 편지에도 적혀 있던데 이제 슬슬 취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니? 요즘에는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던데 걱정이구나. 하지만 대학까지 다녔으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힘을 내기 바란다. 바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엽서라도 보내다오. 이 편지가 도착했는지 어떤지 그것만이라도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요즘 약간 살이 찐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편해서 그렇다고 하는구나.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선반 다루는 작업이다. 그럼 다음 달에 또 편지 쓰마. 치요시. 형이 보낸 편지를 대충 훑어보고 나오키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지를 찢었다.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소를 가르쳐준 우메무라 선생을 원망하며 담임에게 새 주소를 알려준 걸 후회했다. 치요시하고는 관계를 끊을 작정이었다. 물론 핏줄이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형이란 존재를 말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사한 곳을 알리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인연을 끊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쓸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그럴 수는 없었다. 치유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자기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동생이 인연을 끊자는 편지를 보낸다면 치유씨의 심정이 어떨까? 너무 잔인한 짓이다. 하긴 이사를 하면서 알리지 않은 것도 잔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오키는 형이 부디 지금 자신의 처지나 심정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오래 사귄 애인과 헤어지고 싶을 때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건 나오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오키가 기대하던 합격 통지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왔다. 전자제품 양판점으로 유명한 회사였다. 면접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왔던 곳이다. 가족 이야기는 거의 묻지 않았었다. 취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상대는 거의 없었다. 여러모로 걱정해준 우메무라 선생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선생이 치요시한테 연락할까 두려웠다. 결국 시라이시 유미코밖에 없었다. 그것도 일부러 연락한 게 아니라 유미코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겸사겸사 말했을 뿐이다. 유미코는 나오키가 취직이 되지 않는 걸 걱정하던 터였다. 취직 축하 파티를 하자고 유미코가 말해서 이케부쿠로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만났다. 아휴, 정말 잘 됐다. 자꾸 늦어져서 걱정했어. 올해는 작년보다 취직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생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유미코가 말했다. 게다가 신세이 전기라면 인류 회사잖아. 인류는 아니야. 뭐 아키하바라에서는 이름이 통하는 회사이기는 해도. 그게 어디야. 취직이 되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나오키는 야키도리를 안주로 맥주를 마셨다. 무척 맛이 있었다. 형한테도 알렸지. 분명 기뻐할 거야. 무지하게. 유미코가 기쁘다는 듯이 말했다. 그 표정이 나오키에게는 촐랑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걸 눈치챘는지 유미코가 나오키의 눈치를 살폈다. 왜 그래? 그냥 쌀쌀맞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 알리지 않은 거야? 나오키는 대답하지 않고 시샤모를 씹었다. 유미코의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유미코가 탄식하듯 말했다. 왜? 알리면 좋을 텐데. 쓸데없는 참견 마. 참견이긴 하지만 기뻐할 거야, 형이.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 나오키는 말없이 맥주를 마셨다. 기분 탓인지 맛이 없어진 것 같다. 나오키는 짜증이 났다. 시끄러. 이제 형한테 난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어째서?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내 문제니까 내버려둬. 유미코는 주눅이 들었는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선은 나오키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시끄럽다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면 패버릴 테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 주위에 있는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나오키는 맥주잔을 비우고 점원에게 한 잔 더 주문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돼. 유미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그러고 싶대? 난 그냥 형 심정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형을 범죄자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이야. 지금은 징역을 살고 있잖아. 범죄는 과거에 저지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멋대로 생각하라고 하면 그만 아니야? 그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 취직만 해도 그래. 형이 외국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겨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봐. 바로 끝장이야. 점원이 새 맥주잔을 가져왔다. 나오키는 그걸 받아들자마자 단숨에 반 정도를 들이켰다. 그렇다고 형하고 연락을 끊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 나오키는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어. 연락을 주고받으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 지금까지 내내 그랬잖아. 형한테서 온 편지가 늘 내 발목을 잡았어. 이런저런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나오키는 그걸 떨쳐내려고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어차피 이번에도 편지는 왔잖아. 내년에 이사할 생각이야. 또?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럴 돈이나 있어? 어떻게든 해봐야지. 밤에는 BJ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부터 낮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두세 달 하면 보증금이나 부동산 중개소 수수료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형한테서 도망치고 싶어? 유미코가 슬픈 눈빛을 보였다. 이제 지긋지긋해. 거품이 달라붙은 잔을 바라보며 나오키는 말했다. 형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난 길을 잃고 말아.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형을 원망하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되는 게 무서워. 그렇지만 말을 하려다 유미코가 입을 다물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키는 도로공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따두었다. 졸업 논문은 일요일에만 쓰기로 했다. 밤낮 없이 일을 해 육체적인 피로가 한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힘을 냈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오는 치요시의 편지가 나오키에게 더욱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이 편지가 오지 않을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나오키는 형의 편지를 읽지 않았다. 봉투만 힐끔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용을 읽으면 정에 끌리고 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3월을 맞이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별로 모이지 않았다. 첫 출근을 하려면 양복과 구두 등 준비해야 할 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는 당분간 무리일 듯 했다. 출근을 시작하면 당연히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다. 졸업식 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치유시의 편지가 왔다.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라 방에 누워 있었다. 졸업식에 참석할 생각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읽지도 않고 버렸을 것이다. 편지를 뜯어본 것은 일시적인 변덕에 불과했다. 어차피 중요한 내용 따윈 적혀있지도 않을 테니까. 하지만 편지를 읽다가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오키, 잘 지내니? 이제 곧 졸업이겠구나. 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기뻤는데 무사히 졸업할 수 있다니 마치 꿈만 같구나.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네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 물론 나도 보고 싶지만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회사원이라니 정말 훌륭하구나. 난 신세이전기라는 회사를 잘 모르지만. 나오키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유미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재중 메시지가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제야 오늘이 평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유미코는 회사에 출근했을 것이다. 저녁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며 뛰어나갔다. 나오키가 향한 곳은 도자이 자동차 본사 공장이었다. 예전에 일하러 다녔던 곳이다. 눈에 익은 문을 지나 공장으로 들어갔다. 당당한 자세로 들어가면 수위도 불러세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작업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한가로이 걷고 있었다. 나오키는 자기가 일하던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두 남자가 고철더미 옆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30대로 보였다. 다테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오키는 안도하며 건물 뒤로 몸을 숨겼다.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의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다. 이윽고 종업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모양이다. 시선을 움직였다. 유미코가 다른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오키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부르기도 전에 유미코가 나오키를 보았다.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다. 왜 그러니? 함께 있던 친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들어가. 친구가 나오키를 수상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그동안 유미코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오키의 눈치를 살폈다. 잠깐 이리 와. 나오키는 유미코의 팔을 잡았다. 공장 모퉁이를 돌아선 다음 유미코의 팔을 놓았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눈 앞에 디밀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가? 유미코가 잡혔던 손목을 문질렀다. 뭐가라니? 형 편지 말이야. 내가 취직한 걸 알고 있어. 회사 이름까지. 네가 가르쳐줬지? 유미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너밖에 없어. 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형한테 알릴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솔직히 말해. 유미코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나오키를 노려보았다. 내가 알렸어. 그게 잘못한 거야? 당연하지. 너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잊었어? 형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신 내가 했어. 상관없잖아. 편지를 쓰건 내 자유잖아. 너 정말? 나오키는 얼굴을 찡그렸다. 자칫하면 때릴 뻔했다. 그걸 간신히 참은 것은 유미코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니 공장의 반장 같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아까 그 친구가 알렸을 것이다. 어서 가. 유미코가 나오키의 귓가에 속삭였다. 뭐야 당신? 시라이 씨한테 무슨 볼일이 있나? 반장의 미간에 주름이 새겨졌다. 제 친척이에요. 집안일로 알릴 일이 있어서. 유미코가 얼른 얼버무렸다. 무슨 일이 있어? 네, 약간. 하지만 별일 아니에요. 그러곤 나오키를 올려다보았다. 고마워. 나중에 연락할게. 숙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유미코가 눈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애원했다. 여기서 소란을 부릴 수는 없었다. 나오키는 성이 풀리지 않았지만 돌아섰다. 여전히 수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는 반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공장 문으로 가다가 폐기물 처리장 앞을 지났다. 아까 도시락을 먹던 두 사람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자기 모습이 거기 있었다. 다시는 저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밤 7시가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열어보니 유미코가 서 있었다. 미안해. 전화하는 것보다 일이 오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해서. 용케 알아냈군. 응, 도중에 파출소에다 물어봤어. 들어가도 돼? 들어와. 지금 사는 방에 유미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실내를 둘러보면서 바닥에 앉았다. 이사할 거야? 돈이 모이면. 형하고 연락할 생각은 정말 없는 거야? 참 끈덕지네. 유미코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는 백에서 봉투를 꺼내 나오키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써. 뭐야? 보면 알아. 나오키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10,000엔짜리 지폐가 30장 정도 들어있었다. 그 정도면 이사할 수 있어? 유미코가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이유는 없어. 이사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 그래서 빌려주는 거야. 전에는 반대했잖아. 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 그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해서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네 형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오키는 봉투와 유미코를 번갈아 보았다. 가능하면 출근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었다. 서둘러 방을 찾으면 아직 늦지 않았을 것이다. 니시카사이 쪽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 그저께 통지를 받았어. 입사식은 영업소별로 하고. 니시카사이? 여기선 꽤 머네. 응,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사하고 싶었어. 그럼 이 돈이 도움이 될까? 나오키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최대한 빨리 갚을게 했다. 나오키, 정말 형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럴 생각이야. 난 이제부터 형하고 관계없는 인간이 될 거야. 유미코는 한숨을 쉬며 그래 하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나오키는 일찌감치 에도가와 구로가 부동산 중개소 2군데를 찾았다. 2번째 중개소에서 알맞은 방을 소개받았다. 회사까지 자전거로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대신 보증금을 더 내기로 했지만 유미코한테 빌린 돈으로 충분했다. 4월이 되자 이사한 집에서 회사로 첫 출근을 했다.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이번에야말로 남들과 같은 생활을, 뒤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은 뒤 정식으로 부서 배치를 받았다. 컴퓨터 매장이었다. 가장 바쁘고 힘든 부서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긴장은 됐지만 그만큼 의욕도 솟았다. 회사 로고가 들어간 점퍼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진열된 상품은 물론 취급하지 않는 제품, 앞으로 발매될 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돌아와서도 공부를 해야 했다. 나오키는 자료를 모두 훑어보고 휴일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관련 지식을 쌓았다. 물론 지식만 있다고 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배들의 손님 다루는 법을 관찰하며 테크닉을 배웠다. 컴퓨터 잡지를 읽는 한편 정확한 경어 사용법에 관한 책도 들여다보았다. 다케시마 나오키라는 인물이 어엿한 사회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 보람이 있어서인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다케시마는 쓸만한 녀석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나오키는 만족했다. 이대로 무사히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치요시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회사 이름 말고는 새 주소를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그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전거로 출근하니 매장 건물 앞에 순찰차 2대가 서 있었다. 경찰관의 모습도 보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물었지만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대답을 해야 좋을지 어떨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오키가 일하는 컴퓨터 매장은 2층에 있었다. 매장 안쪽에는 작은 탈의실이 있어 거기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다. 타임 레코더도 거기 있었다. 그렇지만 계단 앞에서 경찰관이 나오키 앞을 가로막았다. 매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무뚝뚝한 경찰관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십시오. 5층에는 사무실이 있었다. 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오키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물었다.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다른 종업원들도 계속 출근했다. 그들도 나오키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아침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창고 쪽에도 경찰관이 여러 명 있더라. 오디오 매장에서 일하는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고는 점포 뒤에 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이었다. 재고품 같은 것은 대부분 그곳에 보관한다. 5층으로 가니 매장에 들어가지 못한 종업원들이 이미 여러 명 기다리고 있었다. 의자가 많지 않아 대부분 통로에 선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마도 도둑이 들었던 모양이다. 오늘 발매 예정인 게임기 70대를 비롯해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본체 등을 매장에서 몽땅 훔쳐갔다고 한다. 창고 쪽에는 피해가 없었다. 아,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백발의 지점장이 소리쳤다.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젯밤, 어쩌면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만 이곳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게임 매장, 컴퓨터 매장을 중심으로 다 털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전 중에는 매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장 말고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은 임시로 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여러분은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표정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몇 번이나 입술을 핥는 것이 멀찍이 떨어진 나오키에게도 보였다. 이어서 낯선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보아 경찰 책임자인 듯 했다. 양복을 입었지만 눈초리엔 샐러리맨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날카로움과 음습함이 깃들어 있었다. 남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대기할 것, 함부로 이동하지 말 것, 어디로 갈 때에는 주위에 있는 경찰관에게 말할 것 등을 빠른 말투로 이야기했다. 너희들을 위해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이니 뭐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주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야 저 아저씨,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을 건가? 대기하라니 어디서 대기하라는 거야? 우린 매장 말고는 갈 곳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결국 사무실에서 부서별로 모여 기다리게 되었다. 의자가 부족해 책상에 걸터 앉거나 바닥에 앉는 직원도 생겨났지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에이, 하필이면 오늘 도둑을 맞다니 운도 없네. 노다라는 남자 직원이 말했다. 나오키보다 2살 위였다. 그게 발매되는 날이잖아. 매상이 상당히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다. 새로 발매된 게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키가 물었다. 인기 게임기라서 발매 전부터 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다. 아, 이제 곧 오픈할 시간인데 갑자기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고객들 항의 전화가 쏟아질 거야, 분명히. 하지만 순찰차가 와 있으니 항의는 못할 거예요. 뭔가 사건이 터졌다는 걸 눈치채겠죠. 바보, 손님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것 같아? 노다의 예언은 적중했다. 오픈 시간 몇 분 전부터 사무실 전화벨이 연신 울려대기 시작한 것이다. 나오키도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거의 같았다. 도둑 맞은 그 게임기가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는 문의였다.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건 그 손님이 오픈하기 전부터 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정도 열성이라면 현장에 묶여있는 종업원의 입장 따위는 생각할 여유도 없고 오로지 갖고 싶은 게임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할 것이다. 사건 직후라 아직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다. 그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물건을 들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손님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 한 통에 10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좀 시기를 봐가면서 하던지. 다른 날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전화 응대가 일단락되자 노다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날이라면 안 했겠죠. 나오키가 말했다. 왜? 그야 범인의 주요 목적은 새로 발매된 게임기였을 테니까요. 아, 그도 그렇군. 노다가 턱을 쓰다듬었다. 나오키도 어제 게임 매장 담당자 둘이서 게임기를 옮기는 걸 보았다. 그때 내일은 매장이 붐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컴퓨터 매장 책임자인 가와무라가 다가왔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컴퓨터 매장은 가와무라와 노다, 그리고 나오키 3명이 담당했다. 어이, 두 사람, 이리 와봐. 가와무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머리 숱이 적어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인다. 또 불만 처리 담당입니까? 노다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지문을 찍어달래. 나오키는 가와무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문? 왜 우리 지문을? 우리가 의심이라도 받고 있는 겁니까? 노다가 설마 그럴 리 없지 하는 말투로 물었다. 녀석들 말에 따르면 속어법이라나? 가와무라가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에서 나온 지문 중 종업원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문 가운데 범인의 것이 있다고 보는 거지. 에이, 범인이 지문 같은 걸 남겼을까요? 노다가 입을 삐죽거렸다. 게다가 현장이라고 해봐야 매장이잖아요. 손님들 지문이 여기저기 남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범인 지문을 알아낸다는 건지. 가와무라가 멈춰섰다.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오키와 노다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두 사람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경찰은 내부에 범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 네? 하며 노다가 몸을 뒤로 젖혔다. 가와무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범인이 게임기를 노린 것은 분명해. 하지만 어떻게 오늘 매장에 게임기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경찰은 그 점에 주목하고 있어. 오늘 그 게임기가 발매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노다가 바로 말했다. 그러나 가와무라는 표정을 풀지 않았다. 경찰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창고를 노렸을 거래. 창고에 침입하려고 한 흔적이 없으니 처음부터 게임기가 매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부에? 나오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가와무라가 말했다. 그 게임기를 매장으로 옮긴 건 어제 영업을 끝내고 나서니까. 지문을 찍은 것은 나오키와 노다만이 아니었다. 다른 매장 사람들도 차례로 경찰 감식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불려갔다. 지문을 채취한 뒤에는 각 매장별로 조사를 받았다. 나오키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은 후르카와라는 형사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체격이 좋고 머리를 짧게 깎았다. 질문 내용은 예상한 대로였다. 새로 발매된 게임기가 매장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걸 외부인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나오키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노다와 가와무라의 대답도 같았다. 그럼 최근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네? 이상한 일? 가와무라가 형사의 말을 되뇌었다. 무슨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거나 이상한 손님이 왔었다거나. 나오키와 노다, 가와무라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 사람 다 당황하고 있었다. 나오키는 자기도 마찬가지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습니까? 후르카와가 초조하다는 듯 재촉했다.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와무라가 머리를 긁적이며 나오키와 노다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와무라가 머문머문 말했다.
없다고 해야 할까? 여긴 양판점이니까요. 하루에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잠깐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그중엔 태도가 좀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선배의 말에 나오키와 노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와무라가 두 사람의 심정을 대변해준 셈이었다. 형사는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날 나오키는 결국 업무가 끝날 시각 가까이까지 붙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식당 텔레비전에서 그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나오키는 긴 시간 붙들려 있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 사건의 개요를 알 수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매장 건물 셔터는 강제로 열었지만 출입구 자물쇠는 부순 흔적이 없는 모양이다. 또한 방범 카메라가 케이블이 절단되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훔쳐간 것이 상당히 부피가 나가는 물건임을 감안하면 범인은 여러 명, 그것도 상당히 능숙한 패거리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나오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유미코한테서 온 전화였다. 유미코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큰일이 있었대? 너희 매장도 피해가 있었어? 응,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둑 맞았어. 오늘은 그래서 전표 정리 같은 일을 하느라 힘들었어. 형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지문을 채취하고 형편없는 하루였어. 지문? 네 지문은 왜 찍은 거야? 속어법이라나? 경찰은 내부자의 범행으로 의심하는 모양이야. 가와무라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경찰에는 경찰 나름의 절차라는 게 있겠지. 그리고 뉴스를 보고 한 건데 내부에 범인이 있다고 의심한 근거는 게임기 문제만이 아닐 거야, 아마.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방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문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은 등 점포 사람이 관련된 흔적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야. 아니, 그럼 정말로 직원 가운데 범인이 있다는 거야? 설마 그럴 리야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오키, 내일도 일 나가? 가야지.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느라 바빴어. 매장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내일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더군. 괜찮아? 뭐가? 유미코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범인이 내부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오키는 수화기를 든 채 웃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가 싶어서. 무슨 대단한 조직이 저지른 범죄 같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강도를 당한 건 아니야. 그냥 도둑이지. 그래? 하지만 유미코는 여전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쓸데없이 공연한 걱정하지 마. 그보다 그 돈 말이야. 이번 보너스 받으면 나머지도 갚을게. 유미코한테 빌린 돈 이야기였다. 일부는 여름 보너스가 나왔을 때 갚았다. 그건 언제 갚아도 괜찮은데. 그럴 수 없지. 그 뒤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미코는 요즘 치요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오키가 기분 나빠한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매장에서 여자 손님에게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가와무라가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여긴 나한테 맡기고 5층으로 가봐. 나오키는 놀라서 선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말인가요? 응, 하고 가와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자네를 불러달라더군. 아, 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5층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제각각 책상에 앉아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도난 사건의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이미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다. 멍하니 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불렀다. 머리가 벗겨진 총무과장이 다가왔다. 근무 중에 미안하네. 아니요. 잠깐 이리 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며 총무과장이 나오키의 등을 밀었다. 사무실 구석에 커튼을 친 공간이 있었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고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남자는 아는 얼굴이었다. 후르카와 형사였다. 그러니 다른 한 명도 분명 형사일 것이다. 후르카와가 근무 중에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무척 사무적인 말투였다.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르카와가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진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모든 방향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부에 공범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 모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그런 것 말입니다. 형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왜 자리가 불려왔는지도 짐작이 되었다. 그 짐작이 빗나가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소용이 없었다. 후르카와가 나오키의 이력서를 꺼냈다. 형님이 있죠. 그렇게 말하며 형사가 나오키를 쏘아보았다. 나오키는 총무과장을 바라보았다. 형사가 회사에서 알아낸 게 어디까지일까? 혹시 단순히 가족 유무에 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형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력서에 적혀 있으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미국 쪽에 가 계신다고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라고 했던가? 네, 온몸이 화끈거렸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미국 어디죠? 뉴욕 부근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서. 나오키의 말을 후르카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이력서를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손깍지를 끼고 약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무슨 말씀이시죠? 형사가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나오키를 바라보았다. 나오키는 입 언저리를 손등으로 닦았다.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유학 형식인가요? 나오키는 아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죠? 최근에 일본으로 돌아온 게 언제죠? 나오키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았다. 힐끔 총무과장을 쳐다보았다. 과장은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답하기 힘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아니요. 제가 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하지만 형제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로 행방을 모른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겠지만 이번 사건과 우리 형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로선 당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당신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절차일 뿐입니다. 나오키도 형사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여기서 치요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형사가 말했다. 혹시 총무과장님이 계셔서 말하기 힘든 건가?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께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해야겠군. 나오키는 헉 소리를 내고 말았다. 마음속의 갈등을 들킨 것 같았다. 총무과장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비켜줄까? 난 괜찮네. 나오키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이제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을 굳혔다. 총무과장이 나갔다. 형사가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독특한 감이라는 게 생기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 이력서를 보자 뭔가 감이 오더군요. 형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싶었죠. 그래서 당신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감이 정확했던 것 같군요. 그래, 형님은 지금 어디에 있죠? 나오키는 입술을 핥으며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 예. 후루카와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이었는지 모른다. 죄목은? 저 꼭 말해야 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알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다시 당신한테 확인하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텐데요. 형사는 말재주가 뛰어났다. 나오키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죄를 지었죠? 후루카와가 다시 물었다. 나오키는 형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살인 강도. 예상을 벗어난 대답이었는지 후루카와의 눈이 잠깐 휘둥그레졌다.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약 6년 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요즘은 취직이 힘드니까. 후루카와가 테이블 위에 두 팔꿈치를 얹고 손바닥으로 턱을 괴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 문제를 우리가 회사 쪽에 발설할 일은 없을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 후루카와가 말했다. 이미 늦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오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찰이 치유 씨의 범죄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 증거로 회사 쪽이 어떻게든 형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썼다는 걸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노다와 가와무라가 총무과장에게 불려가 형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치유 씨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회사에 의뢰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도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나오키는 다시 총무과장에게 불려갔다. 그날은 형사들 대신 인사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무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는 종업원의 가정 환경에 관해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입사시험 때 이야기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네 형에 관해 각 방면으로 알아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책 읽듯이 늘어놓았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치유 씨가 저지른 범죄,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 수감된 교도소 등등 나오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줄줄이 읊었다.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건지도 몰랐다. 이상의 내용이 틀림없나? 머리가 벗겨진 총무과장이 물었다. 네, 맞습니다. 나오키는 억양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형사들이 지적한 것도 이 문제였군. 네.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이고 총무과장이 옆에 앉은 인사부장을 쳐다보았다.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금태 안경을 쓴 인사부장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미국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건가? 물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취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좀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오키는 고개를 들었다. 인사부장과 눈이 마주쳤다. 질이 나쁘다고요? 그렇지 않은가? 전 모르겠습니다. 나오키는 머리를 저으며 고개를 숙였다. 왜 질이 나쁜 거냐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취직하는 것은 자신이다. 형이 아니다. 그런데 형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그렇게 나쁜 짓일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칠 일이 없지 않은가? 이어서 치우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사표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나오키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 건 분명했다. 종업원들 사이에 나오키의 형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데는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노다와 가와무라의 서먹서먹한 태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특별히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노다나 가와무라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었다. 나오키가 일이 많아 야근이라도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다. 도난 사건의 범인은 사건 발생 이후 정확하게 2개월 만에 체포되었다. 외국인을 포함한 패거리로 그들 중에 1년 전까지 신세이전기 니시카사이 매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매장 안의 구조와 도난 방지 장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다. 새로 발매된 게임기가 판매 전날이면 매장으로 옮겨진다는 정보도 그 사람이 제공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내 안전관리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다. 단순히 도난 방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원들의 인간관계까지 포함한 내용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예전 직원이 많은 빚을 졌고 그것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종업원이 다시 가족관계나 취미, 특히 상벌 관계 등의 내용을 적어 회사에 제출했다. 대출받은 액수를 적는 칸도 있었다. 쓰고 싶지 않은 것은 일단 빈칸으로 놔둬도 된다고 했지만 공연히 오해받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직원 대부분이 가능한 한 칸을 다 채우려고 했었다.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찜찜한 내용은 쓰지 않으면 그만 아니야? 노다가 볼펜을 한 손에 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관련됐으니 회사 입장에서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지. 하긴 이걸 쓰게 하자고 제안한 녀석도 아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가와무라가 달래듯이 말했다. 나오키는 두 사람과 다른 생각을 했다.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총무과장이 아닐까 싶었다. 나오키의 경우를 보고 직원 중에 상상도 못할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비밀을 최대한 파악해두자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나오키는 가족 칸에 치요시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지바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적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나오키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해 제복으로 갈아입고 매장에 나갔다. 불경기라지만 컴퓨터 매장은 바빴다. 신제품에 관해 묻는 사람,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을 묻는 사람 등등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은 각양각색이었다. 나오키는 어떤 손님에게든 실수 없이 대응했다. 손님의 질문엔 거의 대답을 해주었고 아무리 무리한 요구도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었다. 노다나 가와무라보다 많이 판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이대로 계속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갑자기 인사이동이 발표되었다. 나오키는 인사부장에게 불려가 직접 명령을 들었다. 나오키가 발령받은 새 부서는 물류부였다. 그쪽에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자넨 아직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부서를 옮겨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네. 나오키는 납득할 수 없었다. 발령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역시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라니. 형 문제 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형 때문에 제 부서가 바뀐 겁니까? 인사부장은 몸을 뒤로 크게 젖히고 나서 책상에 팔을 얹었다. 그렇게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뭐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자네 자유겠지. 다만 기억해 두어야 할 게 있네. 셀러리맨에게 부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불만을 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자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일세. 전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말했지 않나? 이유는 단 하나. 자네가 셀러리맨이기 때문일세. 그렇게 말하더니 더 이야기할 게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오키는 그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야? 이건 확실하게 항의해야 해. 말도 안 되잖아. 생맥주 잔을 한 손에 들고 유미코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두 사람은 긴 시초에 있는 이자카야에 앉아 있었다. 나오키가 유미코를 불러냈다. 푸념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유미코는 불러내준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항의하지? 인사이동은 셀러리맨의 숙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하지만 이상하잖아. 넌 매장 실적도 좋았다며. 그런 건 아마 별로 상관없을 거야. 내가 편지를 쓸 거야. 신세이전기 사장한테 항의하겠어. 유미코의 말에 나오키는 입안에 든 맥주를 내뿜을 뻔했다. 하지 마. 그런 짓 하면 오히려 더 찍힐 거야. 이제 됐어. 뭐가 됐어?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지금까지는 형 문제가 들통나면 그걸로 끝장이었어.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랬고, 밴드 데뷔할 때도 그랬어. 난 모든 걸 다 빼앗겼지. 애인도 그랬고. 유미코가 눈치를 살폈다. 나오키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대로 맥주를 들이켰다. 잘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난 이미 단념했어. 단념이라니. 내 인생 말이야. 난 이제 평생 제대로 된 무대에 설 수 없을 거야. 밴드를 하면서 무대에 못 서는 것처럼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매장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지. 나오키, 이제 됐어. 나 이제 다 포기했어. 그렇게 말하고 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새로운 업무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창고지기였다. 포장된 제품을 반입하거나 매장으로 옮기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제복은 컬러풀한 점퍼에서 회색 작업복으로 바뀌었다. 작업모까지 썼다. 제품 상자를 핸드리프트나 짐수레로 운반하면서 결국엔 형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치요시는 이삿짐 센터 짐꾼이었다. 그러나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남의 집 담을 넘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다른 일을 마련해주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돈이 궁해져 결국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게 될까?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치유시도 자기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 충동적으로 노파를 죽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나에겐 그런 형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피다. 창고에서 상품 재고를 체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뒤를 돌아보니 덩치 작은 사람이 웃으며 서 있었다. 갈색 양복에 비슷한 색의 넥타이를 맸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다. 이마는 벗겨졌고 남은 머리카락도 백발이다. 무슨 일입니까? 나오키가 물었다. 외부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큰 문은 물품을 반입할 때 말고는 닫혀 있고 창고 입구엔 접수처가 있다. 접수 담당자인 아르바이트 중년 여자는 아무렇게나 외부인을 들여보낼 만큼 무책임하지 않았다. 아, 신경 쓰지 말게. 하던 일이나 계속하게. 그 사람이 말했다. 말투에는 여유와 위엄이 배어 있었다. 네, 대답하고 나오키는 손에 든 전표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 인물이 신경 쓰여 작업에 쉽사리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누군지 모를 그 남자가 말했다. 이쪽 업무는 익숙해졌나? 나오키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상대방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그럭저럭. 이라고 대답했다. 그래? 우리 회사는 유통 시스템이 생명선이야. 그만큼 창고 업무가 중요하단 얘기지. 잘 부탁하네. 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오키는 남자의 웃는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응. 하며 상대방이 턱을 살짝 들었다. 본사에서 나오신 분이십니까? 나오키의 질문에 상대는 더 활짝 웃었다.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나오키에게 다가왔다. 뭐 그런 셈이지. 빌딩 3층에 있네. 네? 3층이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도 얼른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본사에 가본 것은 면접 때뿐이었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자가 코 아래를 문지르며 말했다. 3층엔 임원들 방이 있지. 그중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내 방일세. 네? 임원실 제일 안쪽? 그렇게 중얼거리고 몇 초가 지난 뒤에야 나오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쩍 벌렸다. 아니 그럼 입술을 핥으며 침을 삼켰다. 사장님이십니까? 그래, 히라노일세. 나오키는 차렷 자세를 취했다. 히라노가 사장의 성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등을 쭉 펴면서 사장이 왜 이런 곳까지 찾아왔을까 생각했다. 다케시마라고 했지? 네.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데 놀랐다. 이번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오키는 할 말을 잃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런 나오키의 상태를 눈치챘는지 히라노 사장이 쓴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두드렸다. 갑자기 사장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말하더니 옆에 있는 골판지 상자에 걸터 앉았다. 텔레비전이 들어있는 상자다. 자네도 이리 앉지. 아니요, 머리를 긁적였다. 사장은 후후 하고 웃었다. 상품 위에는 절대로 앉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지. 회사 전체가 그러는 모양이더군. 나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지만 말이야. 뭐 괜찮지 않겠나? 아무도 보질 않는데. 네, 아무리 사장 말이라 해도 역시 앉을 순 없었다. 나오키는 손을 등 뒤로 돌려잡고 이른바 열중슈어 자세를 취했다. 사장이 발을 꼬며 나오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 인사 문제는 이쪽 인사부에 맡기고 있다네. 그래서 자네 부서 이동 문제에는 난 관여하지 않았어. 그 경위에 관해서도 좀 전에 알게 되었을 뿐이네. 나오키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말이야, 나는 인사부의 조치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일세. 나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코로 크게 숨을 쉬었다. 숨을 토하는 소리가 사장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다. 자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차별당하고 있다고. 교도소에 들어간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나오키는 고개를 들었다. 히라노 사장의 목소리에서 조금 전까지의 웃음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장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진지한 눈빛으로 말단의 창고 담당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 나오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랬겠지. 그때마다 괴로웠겠지. 차별에 대해 분노하기도 했을 테고. 긍정하는 대신 나오키는 입을 다물고 눈을 깜빡거렸다. 차별은 당연한 거야. 히라노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나오키는 눈을 크게 떴다. 차별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연하다고요? 사장이 말했다. 당연하지.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네. 사소한 관계 때문에 이상한 일에 말려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따라서 범죄자나 범죄자에 가까운 사람을 배척하는 건 아주 당연한 행위일세.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럼 저처럼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는 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하나? 사장의 말에 나오키는 분노를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나오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 사장이 말을 이었다. 범죄자는 그걸 각오해야 해. 자기만 교도소에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자기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말일세. 자넨 자살에 관해 너그러운 편인가? 네? 자살이요?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 나오키는 당황했다.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걸세. 나오키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그런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이니 어떻게 하는 건 자기 자유 아닐까요? 과연 요즘 젊은이다운 의견이로군. 히라노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가? 너그러운 편인가? 설마요. 그렇겠지. 그럼 살인에 대해서는 왜 너그럽지 못한 거지? 살해당한 사람에게는 의식도 뭣도 없으니 더 살고 싶다는 욕구도 목숨을 빼앗겼다는 분노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건 남을 죽여도 괜찮다면 자기도 살해당할 우려가 있고 그런 건 역시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겠군. 자기는 살해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사람에겐 뭐라고 설득할 텐가? 그런 경우에는 나오키는 입술을 핥았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니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표정을 풀었다. 바로 그걸세. 사람에게는 관계라는 게 있네. 사랑이나 우정 같은 거 말일세. 누구도 그런 걸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살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세. 그런 의미로 보면 자살 또한 나쁜 거지. 자살이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기를 원한다 해도 주위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는 할 수 없지. 자네 형은 말하자면 자살을 한 셈이야.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남겨진 자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자신이 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닐세. 자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까지도 자네 형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란 말일세. 차별을 받아 화가 나면 형을 원망하라는 말씀이군요. 자네가 형을 원망하건 어쩌건 그건 자네 자유지. 다만 남을 원망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일세.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 가족도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모든 범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담담하게 말하는 히라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지금까지 부당한 취급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걸 정당화하는 의견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기사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겠지. 범죄자의 가족 또한 피해자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학교뿐만이 아니겠지. 일반인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야. 형 문제는 자네 주변에도 다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누가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었나? 나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전보다 다들 신경을 써줍니다. 그렇겠지. 그 이유를 알겠나? 자네가 측은해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다고 생각하지? 제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죠. 나오키의 대답에 만족스럽다는 듯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자네를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 다들 난처한 걸세. 사실은 얽히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며 대하게 되지. 역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사장의 말에 나오키는 반론을 할 수 없었다. 예전 부서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부자연스러운 위화감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사부의 조치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 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 이야기일세. 차별이건 역차별이건 다른 종업원이 업무 이외의 일로 신경을 쓰게 되면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차별이나 역차별이란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자네를 다른 부서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걸 거야. 그런 문제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서로 말일세. 그게 이 어두컴컴한 창고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나오키는 고개를 떨구었다. 오해에서는 곤란하네. 자네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범죄자의 동생이니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쁜 짓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그런 비과학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만약 자네를 믿지 않았다면 이 부서에도 두지 않았을 거야.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아니라 사회성일세. 지금 자네는 중요한 것을 잃은 상태야. 자네 형은 말하자면 자살을 한 셈이야.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한 거지. 나오키는 좀 전에 히라노 사장이 한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면 치우 씨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죽음만이 아니었다는 건가? 그렇지만 말일세. 진짜 죽음과 달리 사회적인 죽음에서는 되살아날 수가 있지. 히라노가 말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착실하게 사회성을 되찾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끈을 하나씩 늘려갈 수밖에 없어. 자네를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누구도 자네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 첫걸음을 뗄 곳이 바로 여기일세. 그렇게 말하며 바닥을 가리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인가요? 불만인가? 나오키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자 히라노가 입을 희죽 벌리며 웃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사장님께선 저 같은 놈을 전혀 모르셔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나라고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고쳐 말하려고 고개를 드니 히라노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분명히 나는 자네에 대해서 거의 모르네. 하지만 말이야, 자네한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 그런 게 없다면 이런 게 나한테 올 리가 없지. 히라노가 꺼낸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나오키가 손을 내밀자 히라노는 얼른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아쉽지만 자네에겐 보여줄 수가 없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기가 이런 것을 써보낸 걸 자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거든. 자기가 멋대로 이런 일을 했으니 이걸 읽고 불쾌해졌다 해도 자네의 야단치지는 말아달라고 하더군. 나오키는 그제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되었다. 편지를 쓸 사람은 한 명뿐이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모양이군. 히라노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짐작이 가겠지. 자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 편지의 주인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네. 그리고 부디 자네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뛰어난 문장은 아니지만 난 감동을 받았네. 그 녀석이. 나오키는 두 주먹을 쥐었다. 아까 나는 첫 걸음을 뗄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했네. 하지만 결정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왜냐하면 자넨 이미 한 가닥 실은 손에 넣었으니까. 적어도 이 편지를 보낸 사람과는 마음이 이어져 있어. 남은 일은
그걸 2가닥, 3가닥 늘려나가는 것뿐일세. 히라노는 편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가만히 나오키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다가는 네 미래는 없다라고 단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오키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네. 히라노는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2번 두드리더니 나오키를 등졌다. 자그마하고 야윈 사장의 뒷모습이 나오키에게는 크게만 보였다. 그날 일이 끝난 뒤 나오키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전차를 탔다. 행선지는 당연히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리면서도 그는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공경은 치요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의 일부다. 범죄자는 자기 가족의 사회성까지도 죽일 각오를 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차별은 필요한 것이다. 나오키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남들이 자기를 마땅치 않게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며 운명을 저주했다. 결국 다 투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과연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했다. 나오키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언제나 체념만 했다. 체념하며 비극의 주인공인 척했을 뿐이다. 유미코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우편함에도 우편물이 그대로 있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오기 전에 전화를 걸어보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어디 가서 시간을 죽일까? 아니면 이대로 문 앞에서 기다릴까? 망설였다. 유미코에게도 사생활은 있다. 때로는 직장 동료들한테 붙들려 술을 한잔 하러 갈 때도 있을 것이다. 카페에라도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어볼까?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우편함을 보았을 때였다. 거기 꽂혀있는 봉투 가운데 하나가 나오키의 눈길을 끌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봉투 뒤에 적혀있는 우편 번호의 숫자가 눈길을 끌었다. 눈에 익은 숫자였다. 설마 하면서 나오키는 봉투를 꺼냈다. 겉봉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케시마 나오키 귀하. 지겨울 정도로 눈에 익은 필체가 거기에 있었다. 나오키 잘 지내니? 성급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올해도 눈 깜빡할 사이에 저무는 것 같구나. 너는 올해 어땠니? 나는 늘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몇 명 출소했지만 그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단다. 그런데 지난주엔 재미있는 녀석이 들어왔어. 탤런트 시무라켄을 닮은 녀석이야. 다들 시무라켄 흉내를 시키려고 한단다. 본인은 싫어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런 녀석인데 여기 들어온 이유를 듣고 약간 놀랐다. 사람이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이더구나.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런 내용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나간 뒤에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왠지 요즘에는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구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보내기 때문일 거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편지에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어머니 묘소에 성묘를 가자고 했었지. 그 글을 읽고 너무 기뻤단다. 나도 물론 어머니 묘소에 성묘하러 갈 생각이다. 하지만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오가타시 묘소를 찾아가는 일일 것 같다. 오가타시 묘소에서 사죄를 드리고 난 다음이라야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또 출소한 뒤에 이야기를 썼구나.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야. 난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어쨌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다. 그래도 네가 내 출소 뒤의 일까지 생각해 준다는 건 너무나 고맙구나. 역시 형제란 참 좋은 것 같다. 내게 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새삼 감사드리고 싶구나.
올해부터 매달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주어서 기쁘단다. 솔직히 전에는 좀 쓸쓸했단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전자제품 판매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 건강에 늘 신경 써라. 답장은 마음 내킬 때만 보내면 된다. 앞으로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고 또 편지 쓰마. 그럼 이만. 치요시. 지긋지긋할 정도로 눈에 익은 글씨를 보자 편지지를 준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왜 여기에 이런 편지가 와 있는 걸까? 치요시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난달에 보낸 편지라니. 그게 뭘까? 겉봉의 수신인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은 쉽게 풀렸다. 거기 적혀 있는 건 유미코의 아파트 주소였다. 주소에 이어 시라이시시 댁내라고 적혀 있다. 결국 치요시는 여기가 나오키의 새 주소인 줄 알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왜 그렇게 믿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오키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미코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오키를 보자 유미코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나오키, 왔어? 유미코가 달려왔다. 웬일이야? 이게 뭐지? 나오키는 들고 있던 봉투와 편지지를 유미코 얼굴 앞에 디밀었다. 유미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계속 깜빡였다.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대답해.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하며 방문 자물쇠를 열었다. 이렇게 멋대로 대체 어쩌려고. 제발 안으로 들어가. 유미코가 뒤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오키를 바라보았다. 나오키는 한숨을 내쉬고 유미코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흰색 코트를 벗고 유미코가 작은 싱크대 앞에 섰다. 나오키, 커피 괜찮아? 빨리 설명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나오키는 편지지와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다. 유미코는 주전자를 불 위에 얹더니 말없이 편지지와 봉투를 집어들었다.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 안에 넣고 전화기 옆 벽에 걸린 편지꽂이에 넣었다. 거기에는 같은 봉투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모두 나오키의 눈에 익은 글씨에 수신이는 나오키로 되어 있을 것이다. 미안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유미코가 고개를 숙였다. 뭐야 그게? 어울리지 않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니 날 놀리는 거야? 유미코가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멋대로 행동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말도 않고 형한테 편지를 보냈지. 내가 여기로 이사한 것처럼 써서 형이 이리 편지를 보내게 만들었잖아.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겠지. 고개를 숙인 채 유미코가 말했다.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잘못이지. 내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멋대로 형한테서 온 편지를 읽었잖아. 유미코는 침을 삼켰다. 그건 형의 편지를 펼쳐보는 건 늘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그걸 읽지 않으면 답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형과 편지를 주고받다니. 대체 어쩌려고 그런 거야? 그건 유미코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오키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속눈썹이 젖어있다. 네가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새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상관은 없지만 그래, 너무 슬프지 않아? 형제인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인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니. 그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난 형하고 인연을 끊을 거라고. 형 편지가 오지 않은 곳에서 형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살고 싶다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따윈 모르겠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난 너무 지긋지긋해. 차별 따윈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다. 자기가 내뱉은 차별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동시에 몇 시간 전 히라노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유미코가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두 뺨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망친다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거야. 그렇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이 나오키의 마음에 더욱 와닿았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는 투정만 부려왔을 뿐이다. 그리고 조금 전 차별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했었다. 나오키는 입술을 꾹 다물고 유미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유미코가 뜻밖이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미안해. 나오키는 짧게 중얼거렸다. 놀란 듯 유미코의 입술이 벌어졌다. 오늘은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난 유미코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사장님한테 보낸 편지 말이야. 그거 네가 쓴 거지? 유미코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쓸데없는 참견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셨어.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깨달았어. 그렇다면 사장님께 편지 보낸 거 화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오키는 편지꽂이를 쳐다보았다. 형한테 편지한 것도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아. 교도소에 있는 형한테 위안이 되는 건 내 편지밖에 없을 테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유미코를 바라보며 나오키가 물었다. 그런데 내 글씨가 아니라는 걸 형이 모를까? 그러자 유미코가 쌩끗 웃으며 책상 위를 가리켰다. 거기엔 싸구려 워드 프로세서가 놓여 있었다. 나오키, 잘 지내지? 또 이사를 했구나. 그렇게 자꾸 이사를 하면 보증금이나 중개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니? 뭐 직장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기야 하겠구나. 새 주소에는 시라이시 댁내라고 적혀 있더구나. 그러면 시라이시 씨라는 분 댁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하숙이라면 식사 같은 것도 주는 거니? 그렇다면 좋겠는데.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바쁠 테니까 말이다. 후략 4월 20일자 소인. 나오키, 잘 지내니?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놀랐다. 편지를 쓸 틈이 나니? 아니, 물론 난 기쁘단다. 네가 바로 답장을 보내주다니.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난달 편지에 적는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구나. 내 글씨를 볼 수 없는 게 좀 섭섭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워드 프로세서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구나. 어쨌든 전자제품을 다루는 직업이니 워드 프로세서 정도는 잘 다뤄야겠지. 지금은 여기 들어오는 녀석들 가운데도 컴퓨터를 쓰는 녀석들이 많이 있단다. 컴퓨터를 나쁜 쪽으로 써서 잡혀온 녀석도 있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기 적을 수 없지만 말이다. 후략 5월 23일자 소인. 나오키, 벌써 푹푹 찌는 날들이 이어지는구나. 비도 자주 와서 여기저기 곰팡이 냄새 때문에 골치다. 빨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불편하단다. 땀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될 수 있으면 옷에 땀이 젖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단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옷을 벗고 지낸단다. 그렇게 지내는 녀석들이 많다 보니 방 안이 늘 목욕탕 같구나.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외울 게 너무 많다고 지난번 편지에 썼던데. 머리 좋은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정도니 상당히 어렵겠지. 매일 집에 자료를 갖고 와서 공부하는 거니? 대단하구나.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거다. 후략 6월 20일자 소인. 나오키, 잘 지내니?
편지 잘 읽었다. 좋겠구나, 보너스라니. 그 단어를 나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 보너스가 나왔어. 라고 말이다.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지만 내가 비밀이라니 할 수 없구나. 그래도 보너스라는 말에 새삼 네가 회사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다. 정말 거기까지 가느라 애썼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일하면서 대학에 다니고 어엿하게 취직을 했다니.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아니,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녀석들한테 자랑하기도 한단다. 내 동생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야. 후략 7월 22일자 소인. 치유씨의 편지를 읽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치유씨는 자기 편지를 시라이시 유미코라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읽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키의 이름으로 답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아마 치유씨는 동생한테서 온 편지를 가장 큰 위안으로 삼고 있을 것이다. 나오키는 지금까지 자기 편지가 형한테 그토록 큰 힘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나오키는 편지에서 눈을 들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미코를 쳐다보았다. 네가 나한테 회사 이야기 같은 걸 이것저것 캐물은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형한테 쓸 내용을 얻기 위해서였구나. 유미코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도 네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그런데 형이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나? 그야 여러모로 내가 조심하니까. 나오키는 아까 위치로 돌아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렇군. 그런데 왜지? 뭐가?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거지? 그야. 유미코가 약간 삐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생각을 해봤어. 지금까지 내가 형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나한테서 떠나갔어.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은 떠나지 않았어. 그게 바로 너야. 왜지? 떠나면 좋겠어? 그렇지 않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유미코가 살짝 웃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말이야. 개인 파산 신청을 했어.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마작으로 도박에 빠져서 엄청 많은 빚을 졌어. 아마 질 나쁜 녀석들한테 봉 잡힌 걸 거야. 그 마작으로 잃은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거야? 유미코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작에서 잃은 돈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빚을 냈어. 카드 회사나 사채업자 같은 데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매일매일 빚 독촉을 받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나를 율락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는 놈도 있었어. 그 말을 들으니 나오키도 소름이 끼쳤다. 친척들이 좀 도와주긴 했는데 모래밭에 물 붓기였지. 결국 야반도주하듯이 이사를 나왔어. 그 다음엔 개인 파산 판정을 받을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냈지. 나는 친척집에 맡겨졌고 그럭저럭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이번엔 회사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문제가 들통나면 취직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아버지는 지금 빌딩 청소회사에서 일해. 어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지. 하지만 벌써 몇 년이나 만나지 못했어. 아버지는 우릴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유미코가 나오키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나오키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유미코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제나 자기를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었다. 항상 도망 다니며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는 건 싫어. 다른 사람이 도망 다니는 것도 싫어. 그래서 너도 도망치지 않았으면 했어. 난 그뿐이야. 유미코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나오키가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유미코가 그의 손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감쌌다.